자,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 2.0 버전 2.0이 나왔다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고 분석이 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오늘 모신 분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뭐 소란스러웠습니다. 네. 속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맥락을 이렇게 보니까 큰 패러다임의 변화, 이거는 직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기에는 거대한 소비국, 소비로 먹고 산다 이랬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2.0에서는 제조국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은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맞습니다. 그것을 사가라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취임식을 쭉 보셨을 텐데 어떤 키워드들 한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키워드는 뭐 미국 우선주의였고요. 첫날에 그 취임 연설과 관련된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는 주로 에너지 정책, 네. 그리고 국경이나 이민 정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췄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이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만 부과할 것이다라는 원칙만 확인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계속 그 관세와 관련된 트럼프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서 25%?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각 부과하겠다. 중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제 연설에서 안 나왔다는 게 살짝 안도감을 주긴 했었습니다만 뭐 여전히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뭐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무역 관계를 좀 평가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모든 관세 수입을 징수할 그 대외 수입청을 신설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사실 어제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것은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석유하고 석유를 시추하거나 가스를 시추하는 것을 일단 우리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그동안 썼고 엄청난 과소비하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AI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전력이나 에너지를 충분하게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석유나 가스를 시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예상했던 대로 다가왔던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멘트가 나왔는데 이제 국내 번역본은 나오진 않았는데 유럽을 향해서 네. 관세 아니면은 우리 이제 미국의 오일이라든지 가스를 더 사가라.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러프한 표현, 러프하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네. 관세 맞기 싫으면은 네. 우리 물건 더 사가라. 네. 그 25%만큼 더 사가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딜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심플하네요, 아주. 그렇죠. 뭐 관세, 그동안 얘기 많이 했던 관세나 이민 정책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경제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감세가 또 있죠. 트럼프 정책 중에서 감세와 규제를 또 완화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제 성장을 좀 자극해서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에서 고민을 했던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결국 자극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가진 않을까, 혹은 완화적으로 가던 걸 좀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었죠. 네.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아마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나 추방을 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공급이 줄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노동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걸 좀 막아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방 공무원들을 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한 1, 2년 사이에 가장 고용이 많이 됐던 것이 정부 부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쪽이 좀 해고가 많아진다고 하면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약해지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 정책이나 이런 그 노동시장 관련된 정책들은 막아주는 요인과 사실 위에 좀 뚫려준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먼저 시행되고 효과를 낼 거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여전히 관세죠. 근데 관세도 뭐 단기적인 정책, 중기적인 정책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관세 부과하기 전에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폐지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도 많이 그동안 판매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수요가 조금 가라앉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경제 지표가 조금 슬로우하게 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보편 관세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일시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좀 시차를 두고 좀 천천히 분산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 트럼프의 참모들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관세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모든 품목의 관세를 부과하면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해질 수 있으니 일단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만 먼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네. 그것조차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렇죠. 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그 언론에서 발표된 트럼프의 참모들의 코멘트들을 종합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 방위산업 공급망이라고 네. 해서 뭐 철강, 알루미늄, 뭐 구리 이런 것들이고요. 방위산업에 쓰여지는 원자재에 관련된 물건 품목들이었고 두 번째는 의료산업과 관련된 의료용품들이었습니다. 주사기, 뭐 바늘, 의약용품 이런 것들이었고 마지막은 오늘 또 아침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뭐 배터리, 히토류, 태양광 패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미국이 주도권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먼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네.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조차도 말씀드린 대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천천히 아마 나눠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좀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 관세 요인보다는 말씀하신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에 와서 지어라, 네. 만들어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투자가 대규모로 늘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미국의 뭐 인건비가 싼 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 인플레이션을 꾸준하게 구조적으로 좀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이비 임금이 붐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도 자극을 받겠죠. 그렇죠. 임금도 뭐 많이 올라가고 벌어서 소비도 늘고 네. 뭐 그러면 인플레의 자연스러운 현상까지 뭐 그렇죠. 그게 경제 악영향이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그래서 거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인 거고요. 네. 근데 그것이 공급망 부족으로 우리가 팬데믹 때 봤던 것처럼 못 구해서 물건이 값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처럼 투자 수요가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걱정은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이 커지지만 않는다면 그럼요. 사실 시장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미국의 관점인 거고요. 우리나라나 다른 여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굉장히 생산 시설을 뺏기고 노동력을 뺏기는 이런 너무 국면이라 너무 네. 위축한, 너무 굉장히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쉽지는 네.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적응하면 되는 거죠. 사실 저 한번 뭐 말씀은 이제 계속 들어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대미 흑자를 냈던 기업 나라들이 주 우선 타깃이잖아요. 네. 우리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수출해가지고 니네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걸 조절을 합시다. 그럼 내가 관세를 매길 텐데 관세를 맡기 싫으면 우리 거를 다시 좀 사가라 많이. 네. 뭐 약간 뉘앙스는 그렇게 정리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너무 위축돼가지고 큰일 났네. 막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다 같이 잡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요지는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뭐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양적인 성장, 네. 싸게 공급해서 전 세계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성장하는 싸움이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중국이었던. 네, 그게 중국이었고 네. 한국이 편승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술 경쟁인 거거든요. 이제 기술을 표준화하고 아까 방위산업 공급망, 뭐 에너지 공급망 이런 것들을 내 것은 내 편은 것은 좀 지킨다는 의미에서 새로 네. 모든 것들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편성한다고 하면 또 다른 기회들이 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침 속보는 미국의 틱톡 금지법. 네. 네, 이것을 75일간 유예하겠다. 네. 기간만 늘었어요. 아직은 완전히 철폐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내놓은 얘기는
중국을 100일 안에 방중을 할 수 있다. 네. 뭐 그렇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제스처가 좀 유화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유화적으로 갈 수 없는 아까 제가 공급망 재편이나 네. 탈세계화라든가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 보면 이거는 유화적일 수 있는 제스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쟁은 하는데 네. 유화적으로 말하면서 아까 우리가 굳이 군사적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고 뭔가 싸움을 결정하고 결론 짓는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뭐 뒤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 국면에서 그렇다면 미국이 그 중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 공급망에서 했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것들. 그게 알타시아라는 네네. 용어로. 그것을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재작년인가요? 알타시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얼터너티브 아시안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또 신조어군요. 중국을 대체할 만한 아시아 공급망. 어떤 한 나라도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네.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일본, 한국, 대만, 뭐 인도, 베트남 이렇게 다 묶어서 아시아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자금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아까 미국의 그 공급망 안에서 우리가 그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가 네. 뭐 고사양 반도체라든가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는 똑같은 거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시대가 아니라 조금 더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들을 독점하게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좀 더 유망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관점에서 조금 더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독점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 2000년도만 하더라도 네.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6% 정도밖에 안 됐고요. 미국이 25%로 4배 컸어요.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들 이렇게 합쳐보면 75%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한 5년 뒤인 2030년의 예상치들을 보면 네. 중국의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가고요. 미국이 역시 4분의 1인 11%로 낮아집니다. 네. 뭐 독일, 일본, 한국 다 합쳐도 중국만큼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조업의 독점적인 생산 능력을 중국이 갖추게 되고 또는 최근에 중국이 경제가 워낙 안 좋고 디플레이션에 빠지니까 싸도 무조건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디플레이션 물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싸게 공급된 물건들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의 싼 물건들 때문에 굉장히 업황이 힘들어지는 뭐 반도체, 철강, 화학,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국내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저가 물량 때문에 경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최근에 진출을 선언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도 저는 그 부분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과잉 공급 혹은 과잉 생산이 좀 결합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생산 기지들이 자꾸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그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좀 잘해서 얻어낼 것들은 좀 얻어내고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중국의 뭐 경제 상황 얘기들은 뭐 항상 부동산과 묶어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네네. 표면적으로 너무 이제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확대 해석하고 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CES에 보니까 중국의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제조에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발전들을 많이 했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 청소기도 맞습니다. 중국 제품을 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중국산 그러면은 좀 쓰다가 좀 이상할 거야. 이런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알고 봤더니 뭐 굉장히 좋더라라는 호평도 나올 정도로 가격은 훨씬 싸고. 그렇죠. 네.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안 가고 중국을 갔어요. 위대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낮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인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고민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중국의 대체 공급망 그럼 최근 일본, 뭐 대만, 뭐 인도,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이 그래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거꾸로 아까 한 5년 뒤면 중국이 제조업 패권을 만약에 정말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지금은 싸게 공급하니까 이익이 많이 안 나겠지만 이런 치킨 게임을 통해서 경쟁자들이 다 쓰러지고 난 뒤에 중국 기업들이 혹시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은 어떤 것일까? 네. 그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싸게 공급하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닐까? 오. 하지만 이거는 또 국내의 경제적인 측면, 산업이나 기업 측면에서 보면 네. 조금 내키지는 않는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양날의 칼 같은. 네. 자, 또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통화 정책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건재합니다. 네. 그것도 앞으로 이제 인사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작년 12월 달 FOMC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을 4번에서 2번으로 조정한 이후에 네. 사실 시장의 전망이나 반응들은 생각보다 경제가 괜찮고 네, 경제가 고용지표도 괜찮고 좋았고.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났던 그 시점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시장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반영을 했었을 정도로 금리 인하 전망은 대폭 후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에 근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생각보다 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진 않은 거 아닌가, 네. 서서히 잡혀가는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 정도가 지금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연준의 그 2인자라고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사가 계신데 네. 이분께서 지난주 말에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는 아주 이례적인 발언을 했었어요. 원래 약간 매파적 성향이었는데 네네. 도비시하게 비둘기 맞습니다. 온건적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 임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네. 경제적으로도 뭐 명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파월 의장도 물론 중요한데 이분의 입을 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6월 상반기도 가능하고 3월이라고 왜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 올해 한 서너 번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올해 이번 주 초인가요? IMF에서 2.7%로 올렸잖아요. 2.7%. 네. 그리고 물가 전망도 2.5%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중립금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 3.5에서 4%라고 하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니까 네.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여유가 있네요. 네, 내릴 여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 1.8, 인플레이션 목표 2.0인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제 전망 기관들의 뷰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그렇게 내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요? 앞으로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전망을 봤을 때는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로 가능은 하지만 시장에는 거의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서론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요즘 많으시고 서학개미라고 표현하지만 국내 증시는 많이 이제 소외되고 외면당했잖아요. 네. 요 두 시장을 놓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죠. 사실 네. 미국으로 모든 자금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는 뭐 작년에 900억 불, 올해도 800억 불 정도로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기본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 그다음에 공장, 투자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가 뜨겁고 인플레이션이 괜찮다. 네. 그 상태 때문에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다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서 혹시라도 성장을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시장의 걱정이긴 하죠. 그런데 최근 지금 몇 년 사이에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이제 M7의 네. 경우를 보면 충분히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현금 흐름이 아주 양호하잖아요. 네. 과거의 성장주랑은 좀 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R이 지금 M7 경우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면 한 20배에서 30배 네. 정도로 좀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라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들 기업의 뭐 상승세는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이들보다는 작년에 핫했던 AI 인프라
뭐 칩이라든가 클라우드, 뭐 거대 언어 모형 이런 것들 말고 이 인프라 위에서 이제 돈을 버는 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뭐 로봇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릴 수 있고. 맞습니다. 주도주가 좀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업들은 아직은 사이즈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M7은 기업 종목을 그냥 사셨지만 이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산업 자체를 ETF로 사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국내 주식은 PBR이 뭐 0.9배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싸다라는 건 뭐 분명합니다만 네. 아까 이 패러다임이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이 무역이 많이 되는 싸게 파는 것이 유리한 국내 산업에 강점이 있었던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국내는 좀 다시 다른 맥락에서 아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그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야 뭐 조금씩 이제 진정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일까? 네. 그쪽으로 좀 우리가 체질을 좀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정책 이 부분도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행정부 2.0 버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좀 나눠봤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들었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부 신동준 겸임교수가 수고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